저희가 연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환율은 1,420원으로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연초, 작년 연말에 환율 올라갈 때를 생각해 보시면 외환보유고 10억 불 정도만 빠져도 난리가 납니다. 이거 IMF 다시 온다. 외환위기다라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4,100억 불인데 3,500억 불이면 한 85% 정도 되죠. 그렇죠. 이 3,500억 달러라는 규모 자체가 앞으로 4년 안에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돈입니다. 그럼 이 금액이 빠져나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포인트는 심리기 때문에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면 움직이겠죠. 1,400원 뚫리면 1,500원 목전까지도 환율이 순식간에 튈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많겠지만, 또 외환 시장에서는 오늘 어떤 산이 가장 핫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 연구원님께서는 오늘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장을 임하셨나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통상 분기말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적인 이벤트에는 내구 물량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배웠던 경상수지 접근법으로 환율을 분석을 할 때는 통상 수출업체들 내구 물량이 나오는 특정 시점들이 있습니다. 월말, 분기말, 반기말, 연말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분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 기업들이 사업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환율을 이제 원화로 환전해서 확정 짓는 금액을, 이런 패턴들이 일반적이었어서 이번 주에는 과연 분기말 내구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을 눌러줄 수 있을까? 이게 아무래도 최근 외환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내구 물량까지 나온다면 어떻게 상방에 대한 압력을 더 열어두게 될까, 아니면 다시 글쎄 안정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약간 하단으로 내려갈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방향성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시기적으로 분기말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과거에 저희가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고, 그게 환율의 하향 안정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만 놓고 보자면 분기말이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량이 좀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즉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달러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 텐데요. 이게 만약에 뒤늦게 이번 주 후반께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초반께까지라도 물량이 좀 나와준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 1,400원 진입 목전을 두고 있는 이 환율 레벨 자체는 조금 안정화는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외환 위험 관리 패턴이 바뀌었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주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리면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외국인 매수세를 상쇄시켜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이슈 때문에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감안하면은 구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 자체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분석해 주세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흑자 규모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원화가 조금 더 강세를 기록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원달러 환율이 어느덧 보니까 이제 1,400원 찍게 생겼거든요. 달러가 계속 강세를 기록하는 이유, 지난주에 금리까지 인하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갸우뚱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구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FOMC 이전에 외환시장만 놓고 봤을 때, 채권시장 분위기는 뭐 다른 분들이 나와서 잘 말씀해 주실 테니까, 외환시장에서도 약달러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가져가고 있었어요. 달러가 FOMC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더 약세로 갈 거다라는 쪽의 베팅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자체가 생각했던 것만큼 비둘기가 아니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너무 무겁게 가져갔던 요 약달러 포지션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포지션을 꺾기 시작을 할 거고, 그 포지션이 약달러 베팅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흔히 쇼커버, 쇼 포지션을 청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물량들이 환율의 1차적인 반등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이제 복귀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사태 이후에, 특히나 2022년, 23년 이후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금융시장의 달러 수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차트 하나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30페이지 왼쪽 차트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는 이 개념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달러 수지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달러 유출이 당연히 뭐 많아지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5월, 6월에는 요 달러 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섰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해외 주식 투자도 조금 뜸해지는 기간이었고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복귀하던 시점이었으니까요. 요 시점에서 달러 원 환율이 1,35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거주자들 해외 주식 투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대부분 상쇄시키다 보니까 달러 수지 자체가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달러가 과거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됐을 때 환율을 큰 폭으로 하락으로 만들었던 그때만큼의 달러 유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우리 국내 주식시장으로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주자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그걸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번 달만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 유입이 훨씬 많기는 한데 특정 한 방향으로 환율을 끌고 갈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들도 국가별로 놓고 봤을 때 네. 미국만 놓고 보게 된다면 미국 주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외국인 자금 유입 자체가 과거처럼 외환시장에서 키플레이어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가 이 기세로 결국에 싸우게 되는 건데 그 기세가 엄청나죠. 그러게요. 대단합니다. 환율 시장이 결국에는 개미가 외환 시장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영향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이제 변수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의 연준의 금리 상황이나 달러 흐름들을 봤을 때 연구원님께서는 원달러 환율 지금 수준에서 어느 쪽, 그러니까 위쪽으로 앞으로의 전망하세요? 아래쪽으로 전망하세요? 제가 한 달 쉬고 다시 인포맥스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이제 그랬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의 올해 환율 전망은 상저하고였었습니다. 예. 높은 레벨에서 빠졌다가 연말로 갈수록 다시 레벨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연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환율은 1,420원으로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좀 이레귤러한 전망이기는 해요. 다른 하우스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 금융시장의 달러 수지 그리고 잠깐 질문 주셨지만 무역 수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저희는 구조적인 수급 변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수출이 좋으면 무조건 환율이 빠져야 되고 그렇죠.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들어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는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 달러 환율의 하락이다. 이렇게 저희가 기계적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수급 요인들이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정착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구조적인 달러의 실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달러 원 환율의 우상향 패턴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연말까지 환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달러에 집중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원화의 약세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수출업체들한테 있죠. 오늘 아침 저희 보고서가 이제 데일리도 제가 쓰는데 예. 집 나간 분기말 내고를 찾습니다였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말에는 통상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패턴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었는데 예. 최근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에서 이제 거주자 외화예금 그 중에서도 기업단을 저희가 봐야겠죠. 네. 기업단 외화예금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달러를 보유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들도 레벨이 빠지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들고 있자라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업들의 달러 실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과 올해 연초에 1,500원까지 레벨이 근접했었죠. 네. 그러니까 언제든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트라우마를 자극을 받은 게 심리적인 이 원인이 첫 번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요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보시게 되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중간재와 완성재, 최종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원자재 결제 대금은 달러로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 자체도 올라오고 있고 원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외환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게 점점 더 고착화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거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수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면서 관세 협상하는 그 과정 중에서 대미 투자에 대한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원화에 대한 어떤 약세를 계속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십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대미 투자를 저희는 계속해서 원화의 구조적인 약세 재료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예. 2달 전에 나와서 꽤 혼나고 갔던 것 같은데 누구한테요? 시청자분들한테 네, 왜요? 이제 제가 대미 투자 FDI를 넷으로 예. 네팅 친 거를 가지고 왔었는데 네. 그거를 봐야지 왜 자산 쪽을 보냐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FDI는 과거만큼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메리트가 과거 7, 80년대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해외 투자라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해외 투자를 미국 쪽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하고 이제 지금 현재 행정부의 무역 협상의 조건 중에 하나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게 일본하고 체결을 했던 내용을 저희가 하나의 벤치마크로 삼을 수가 있는 건데 예. 거기에 보시면 정말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불공정한 계약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까지. 네. 그리고 투자 대상도 미국이 결정할 수 있고 네. 수익 배분도 5대5로 가다가 나중에 너희가 원금 다 회수하면 9대1로 우리가 9를 가져갈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경제적인 실익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양보를 많이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 3,500억 달러라는 규모 자체가 앞으로 4년 안에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불인데 예. 3,500억 불이면 한 85%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올해 연초, 작년 연말에 환율 올라갈 때를 생각해 보시면 외환 보유고 10억 불 정도만 빠져도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이거 IMF 다시 온다. 네. 외환 위기다라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는데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80% 이상을 당연히 금액적으로 빠져나가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은 반대로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외환 보유고 자체가 1조 달러 넘게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일본은 이제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적자지만 경상 수지 측면에서 본원 수지 쪽을 보시게 되면 투자 소득에서 벌어들이는 게 작년 기준으로 한 2,500억 불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럼 충분히 5,500억 달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 500억 불이에요. 그리고 본원 수지 투자 소득 같은 경우에 두 개 다 합쳐도 무역 수지랑 합친다고 해도 800억 불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요 외환 보유고랑 합쳐도 5천억 불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인 거거든요. 네. 그럼 이 금액이 빠져나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불거질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내용을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로 갈 압력이라는 점에는 틀림없다라는 분석을 저희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규모 자체로 봤을 때 이 돈이 다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게 나간다면 사실 IMF 국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일본과의 협상처럼 우리는 사인을 안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밝혀왔는데 그런데 이제 연구원님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심각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매원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한 민감도를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겁니까? 오늘장에서 주식시장이나 외환 시장의 결과적으로 마감 종가를 보면 그렇게 크게 반영한다는 느낌은 덜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환 시장에서 저희가 환쟁이라고 부르는 예. 트레이더들은 네. 빠따 그렇게 길게 못 잡죠. 방망이 그렇게 길게 못 잡고 가져갑니다. 그렇죠. 예. 짧게 잡고 휘두르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다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 3,500억 불에 베팅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강달러에 베팅을 해서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인지는 하되 아직까지는 시장 가격에 크게 반영되어 있진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제가 이게 만약에 외환시장에 혼란이 오면 주식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짧게 잠깐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통상 이제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는 네. 주가 상승으로도 이득을 보려고 하지만 그 투자하는 해당 국가의 통화의 절상으로도 이득을 보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이 주식에서 아무리 이익이 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노출되어 있는 환리스크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바로 주식을 팔고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선물한 매수라는 거라서 추가적인 환위험을 해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환율이 더 급등을 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그나마 이득을 봐야 되는 주식도 같이 망가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럼 그 시점에선 주식도 팔고 정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역송금의 형태로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는 이런 그림이 연출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안정은 채권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키 중에 하나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행정부가 요구하는 일본식의 3,500억 불 대미 투자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문을 드리면서도 약간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부담을 느끼는 그 레벨은 어느 정도 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은 뭐 특정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부담을 느낀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외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심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면 움직이겠죠. 선물한 매수를 먼저 할 거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주식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네. 도망을 갈 텐데 지금 현재 1,380원, 90원 왔다 갔다 하는 레벨에서는 한 1,410원, 20원 정도가 하나의 1차적인 포인트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제시해드렸던 1,410원, 20원 자체가 저희가 흔히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빅피겨라고 부르는 레벨들이 있거든요. 네.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같은 레벨이 되겠죠. 네. 얘네가 뚫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음 상단을 50원씩 기계적으로 벌립니다. 근데 이게 책임을 지기 싫어서 벌리는 게 아니라 네. 변동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벨을 크게 벌리는데 불과 올해 상반기 그리고 작년 연말을 보시게 되면 1,400원 뚫리면 1,500원 목전까지도 환율이 순식간에 튈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410원, 20원 지지선이었던 그 레벨이 저항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가 뚫렸을 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 추가 상승에 대한 공포심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듣다 보니까 약간 또 좀 참 갸우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도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오히려 뭐 1,400원, 1,450원을 말하는 쪽보다 1,200원 후반대나 1,300원 초반대를 전망하는 쪽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연구원님은 그 반대로 이제 전망을 했다고 하셨지만, 네. 근데 왜 지금 상황을 되돌아봤을 때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을까요? 그거는 뭐 그분들이 잘못했고 제가 잘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닌데 어디에 포인트를 보고 외환을 분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펀더멘탈 지표를 보고 접근을 할 거냐 네. 아니면 그 지표를 가격에 반영하는 수급을 보고 할 거냐인데 우리은행 하우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급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외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 딜링룸에서 거래되는 외환 거래량이나 수출 업체들의 물량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열흘, 뭐 한 달, 100일, 뭐 반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데이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 수급이 어느 쪽에 우세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환율이 빠지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하단으로 봤던 레벨이 1,340원이었었거든요. 네. 조기 대선 끝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이 잦아들 테니까 그거에 대한 값을 제대로 쳐주면 1,340원까지는 레벨을 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350원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달러를 보유해서 들고 가겠다라는 새로운 외환 관리가 외환 시장의 수급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그게 이제 환율 추가 하락을 막은 대표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 뭐 저도 증권사를 대변할 수는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전문가에게 많이 들어보면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나 그리고 뭐 앞에서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어떤 통상 정책이랄지 아니면 수출입 지표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오히려 좀 하락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 로직이긴 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승 압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망을 해주셨고 실제로 지금 이제 1,390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또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가 유럽 쪽 있잖아요. 네. 유럽 쪽에 이런 유로화 약세랄지 아니면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또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프랑스 관련한 사태 자체는 이제 2019년 전으로 있었던 이탈리아랑 비슷한 정도의 이제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프랑스의 재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유로화 가치에 정확하게 반영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을 때 예. 달러가 정말 나락으로 가나 싶을 정도로 빠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프랑스 신용 등급이 10일 날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모든 센티먼트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의 통상 정책에 매몰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가격 변수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를 주지 않아서 그런 건데 요 프랑스 관련된 리스크가 지금 뭐 전국적인 시위, 파업 이런 식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요게 뒤늦게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저희는 이제 작년처럼 4분기 그리고 연말께에 달러 강세를 이끌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로도 요 유로화 약세 위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대미 3,500억 달러 투자부터 뭐 유럽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외생 변수는 어디에 있다고 또 꼽으십니까? 외생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휴전이 언제까지 연장이 될 건지,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 유선 회담에서는 네. 별다른 시그널, 명확한 신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그래서 만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여기서 지금 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들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된 이야기다 보니까 예. 추가적으로 새로운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원화나 위안화 다른 아시아 통화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 이 정도로 저희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변수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위는 어느 정도는 열어둔 상태에서 주식시장도 맞이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주에 맞췄으니까 되게 오래전 일인 것 같긴 한데 FOMC 결과에 따라서 외환시장 영향력 잠깐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매파적인 느낌으로 이제 파월 의장의 워딩들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역시 뭐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주긴 했는데 그러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연구원님께서는 원래 금리나 횟수랄지 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연준 점도표에 추가 2회를 찍기는 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회를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파월 의장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은 뭔가 정책의 대전환, 그레이트 로테이션 같은 이런 뭔가 하나의 새로운 다시 시대를 바꾸겠다라는 선언보다는 위험 관리 차원의 인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선 본인들이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지연시켰던 변수, 고용시장이라는 요 재료가 대폭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금리 인하를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할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럼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명분을 가지고 움직이기 직전에 세인트루이스 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노동력 공급과 수요가 전부 같이 줄어들면서 지금 미국 고용시장의 브레이크 이븐, 균형점이 되는 고용의 숫자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낮다. 그래서 그게 얼마냐 했더니 뭐 3만 5천 명에서 8만 5천 명 사이래요. 예. 근데 요거를 갑자기 들고 와서 연준이 봐봐, 요거밖에 안 된대. 금리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이럴 명분은 아직 없거든요. 네. 설득시킬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은 움직였지만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위험 관리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연준 목표인 2%보다는 높지만 관리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를 하고 금리 인하 베팅을 유지를 시켰는데 자, 작년까지만 해도 연준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인플레이션이 뭐였냐면 3개월 연율화 기준이었었습니다. 네. 3개월간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연율화 시켰을 때 단기 인플레이션 트렌드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근데 얘를 최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 4% 넘습니다. 예. 그럼 금리 인하 못하죠. 위험 관리 차원에서 물가가 더 위험해 보이니까요. 우리가 한 번 내린 걸로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은 막았어. 네. 라는 핑계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이 내년에 이제 트럼프의 압박 때문에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예. 점에는 동의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기자회견 워딩으로만 놓고 봤을 땐 1회 추가 인하 정도가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숫자로 전망을 해주셔서 이 질문 드리기는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연준 내 친 트럼프적 이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위원님의 전망을 좀 흔들 수 있는 요인은 안 됩니까? 뭐 여기서부터 이제 썰이죠. 예. 그 스티븐 미란 신임 연준이사가 이번에 50bp 인하를 주장을 했었는데 네. 문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뭐 패착이라면 패착이랄까요? 그 쿠기사 네. 해임을 시도했던 게 어느 정도 패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연준 내 투표 결과로 나왔죠. 네. 50bp 인하 혼자 주장하고 네. 나머지는 25% 똘똘 뭉치는. 그래서 오히려 연말까지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트럼프가 이제 연준 내 이제 위원들이나 이사급들을 본인의 친트럼프 성향으로 채워 넣으려고는 할 텐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당장의 금리나 속도, 말씀하셨던 뭐 폭이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올 초부터 금리 인하 3번 한다고 확고하게 또 전망을 하셨던 분과 이야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연구위원님의 분석은 분석대로 듣고 또 2부에서도 새로운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달러 유동성과 관련해서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차트 하나 보고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앞에 있는 이제 서머리 페이지 위쪽 차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2019년 3분기 말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미국 재무부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을 많이 끌어다 썼었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마이너스 통장에 돈 썼으면 갚아야죠. 그렇죠. 근데 재무부가 어떻게 갚냐라고 하면은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받아와서 네. 그거를 채워넣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재무부가 분기 말이라는 안 그래도 달러 유동성 비율을 맞추고 이래야 되는 네.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쫙 빨아들여서 우리 마이너스 통장에 예치해 놓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럼 이 유동성은 시중에서 돌지 않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분기 말이라는 특성이랑 요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 계정 확충 요 이슈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3분기 말에도 일시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2019년 당시에는 저희가 레포 금리 발작이라고 해서 네. 그 오버나잇 하루짜리 레포 금리가 급등하면서 네. 시장의 유동성 충격이 왔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대비는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현상은 저희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건가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인데,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시간이, 네. 지금 우리나라는 요 조달 시장, 이제 외환 시장이 크게 현물 시장이 있고 조달 시장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달러를 1,400원 주고 사고 파는 예. 요 시장일 거고, 조달 시장은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오는 하나의 담보 대출 성격이거든요. 예. 근데 요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달러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 조달 시장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개선되고 있어요. 네. 원화 담보로 맡기고 달러 조달해 오는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 최근 2, 3주 정도의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3년 이하의 국고채 매입을 좀 많이 크게 가져갔는데, 예. 그때 이제 그 국고채 매입을 해지하는, 환해 위험을 해지하는 수요가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셀바이 형태로라고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가격 개선 효과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부에 아마 채권 시장 분이 오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계 자금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저희 수합 시장에서는 중국계에서 비드를 대주면서 가격 개선을 노리고 있는데, 네. 외국인 채권 투자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주체가 중국계 자본 쪽이지 않을까? 요 의심을 조금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 왜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중국계들이 우리나라 달러 원 조달 시장에 와서 가격을 대주면서 개선을 시켜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조달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수합 시장은 현물환과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셀 바이면 현물환 팔고 선물환 사고, 그렇죠. 바이 셀이면 이제 현물환 사고 선물환 팔고 요건데, 예. 셀 바이면은 뭔가 주식주와 똑같죠. 외화를 들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꾼 다음에 뭔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이나 이런 환위험을 해지해야 되니까 미리 바이를 해두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환율이 올라가도 손실을 보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통상 채권 투자는 요 환해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요 자금 자체가 1년물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셀바이가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계 쪽에서. 그래서 저희는 최근 국고채 매입 자체를 중국계에서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2부에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아유, 2부에서는 채권 쪽 분을 모시는 건 아닌데, 또 이제 딜링룸에 있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반 팩트 반 피셜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최대한 유추하는 거죠. 합리적 왜냐하면은 유추. 이거를 안 샀는데 이렇게까지 그렇지. 조달 시장에서 원화를 조달해 간다? 음. 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최근에 하필 외국인 채권 매입이 늘었네? 예.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아. 제가 유추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재밌네요. 또 그 부분 들으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것만 관련해서 뭐 스토리 하나 엮어도 한 일부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 수업 시장이 주식 투자를 중점으로 보시는 분한테 조금 어려운 네, 개념이라서 그쵸. 네. 그건 사실 판서해 가면서 말씀드리긴 해요. 그거야 연구원님께서 나중에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되니까 다음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그 부분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외환시장 운용부의 민경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